평일 저녁 6시, 누군가는 약속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누군가는 고된 일과 후 퇴근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그 시각,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성남시에서도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서현역 일대. 흉기를 들고 닥치는 대로 공격하는 범인. 누구도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나 그 수많은 사람들 틈 속에서 흉기를 든 채 말이죠. 방심이 아닌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 공격부터 검거까지 6분 남짓한 시간에 무려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발생한 충격적인 칼부림 살인사건과 수많은 파생 피해들. 김원 사건 파일, 서현역 흉기난동 살인마 최원종 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얼마 전 발생한 피고인 조선의 칼부림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일대. 8월 3일 오후 5시 51분경 모닝 차량 한 대가 좌회전을 하더니 이내 인도를 타고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속도가 쭉 올라가더니 앞선 보행자들을 차로 차례대로 치기 시작을 했죠. 연달아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최초 목격자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차가 천천히 오다가 갑자기 인도 쪽으로 틀길래 처음엔 그냥 운전 미숙으로 자동차 사고가 난 줄 알았다. 저에게 최초 목격을 한 제보자로서 당시의 상황을 전달해 주셨던 분입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며 현장에 몰려들기 시작을 했고 그 안에서 나오는 사람의 모습이나 표정에 대해서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무슨 연유에서인지 가속을 하며 달리던 차량은 150m가량을 질주를 했고 이내 버스 정류장 앞 경계석을 한번 들이받고 자동차 휠이 빠지고 타이어가 터지고 나서야 멈춰서게 됩니다. 급발진으로 보기에는 그리 속도가 높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만 공격을 했다라는 점이 좀 이상한 대목이었죠. 하지만 좌회전을 하다 인도를 탄 거니 정말 초보 운전자의 단순한 실수였던 걸까요? 그런데 그 다음 모습을 제보자는 잊질 못한다고 합니다. 이내 차량에서 내린 남성 운전자. 근데 모습이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서 당황한 기색이 아니라 옅은 웃음기와 약간의 긴장감을 가진 채 망설임 없이 바로 옆 통로를 통해 백화점 2층을 향해 걸어 들어갔던 겁니다. 그것도 손에 끔찍한 흉기를 든 채 말이죠. 자동차 사고부터 그 이후 발생할 공격까지 실수가 아니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을 공격할 마음을 품고 수많은 사람이 함께 있는 백화점 내부로 들어온 범인, 그 안에서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차 공격은 차량으로, 그 이후 백화점 2층에서 마주친 행인 2명을 향해 흉기로 무자비하게 휘두르기 시작해 공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공간 1층을 향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그렇게 진입합니다. 자신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많은 피해자들 중 아니 누군가 칼을 휘두르면 다 도망가야 되는데 왜 도망가지 못했어? 라는 댓글들도 보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대비할 수 있었을까요? 흉기를 든 사람이 피를 흘리는 칼을 들고 왔다 갔다 했을 때 누군가는 사람들이 공격당하는 거 보고 따라 도망을 쳤을 것이고 누군가는 자신을 향해 뛰어오는 범인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사람들이 많은 공간 안에서 이어폰을 듣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피해자들의 책임이 아니죠. 그렇게 1층에서만 발생한 피해자는 무려 7명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제보자들은 마치 무언가 즐기는 표정이었다, 게임을 하는 것 같았다, 뭔가 사냥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했다고 기억을 합니다.
당시 최원중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전부 도망가기 시작하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공격을 가할지를 찾고 있는 모습이었죠. 자신을 검거하러 경찰이 도착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백화점 내부에 보안 직원들이 도착을 해 제압을 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자 칼을 휘두르기 시작한 최원중. 어설펐던 걸까요? 그렇게 칼을 휘두르다 떨어뜨리고 도주를 했는데 문제는 칼이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흉기총 2자루를 사용했던 최원중. 나머지 한 흉기는 경찰에 검거되기 직전 주변에 있는 화분에 버렸다라는 것을 주변 목격 제보에 의해서 경찰이 발견하게 되었죠. 흉기를 2개를 준비했던 겁니다. 혹시 모를 놓칠 가능성 때문이죠. 이 사건, 갑자기 돌연 한 사건이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바로 얼마 전 발생했던 조선의 연속적인 공격 사건이었죠. 당시 조선도 칼자루를 2개를 준비했다가 하나는 택시에 놓고 내렸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원중도 무슨 이유에선지 흉기를 2개를 준비해 하나를 잃어버릴 걸 대비를 했다라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최초 신고는 5시 59분경 경기 남부경찰청 112 종합상황실로 접수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신고를 했지요. 누군가가 칼로 사람을 찌르고 다닌다라는 전화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코드 제로를 발령했고 순찰차 세대 및 강력팀 형사를 현장에 즉시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착하기에 앞서 이미 경찰에 검거가 된 최원중 6시 5분경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 2명이 몇 블럭 앞서져 있는 서현역 근처 지구대를 찾아가 직접 신고를 했고 근무 중이던 한 경장이 직접 뛰어나가 사거리에서 서성이고 있던 범인을 검거하게 됐던 겁니다. 인근 사거리를 멈춰 서성이고 있었던 남자 최원중. 이 모습까지 앞서 있었던 조선이 한 행동과 매우 흡사해 보인다라는 대목입니다. 차량 돌진으로 5명, 칼부림으로 9명의 피해자. 얼마 전까지 숨졌다라는 기사는 나오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헌데 정말 안타깝게도 차에 치이셨던 60대 여성분이 결국 사망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오게 됐죠. 경찰은 살인사건으로 전환, 오늘로 신상공개가 결정이 났습니다. 이름 최원중, 나이는 2001년생으로 만 22세, 키는 약 175에서 180cm 정도 사이라고 합니다. 그의 최초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경찰에 이야기한 그 범행 동기는 매우 황당했습니다. 사람을 죽여 관심을 끌고 싶었다라는 범행 동기 하나. 두 번째는 나를 괴롭히는 스토킹 조직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라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말들입니다. 사실 한 줄 안에 나왔던 말인데 이 2가지는 범행 동기로서의 목적이 좀 다릅니다. 사람을 죽여 관심을 끌고 싶었다라는 건 말 그대로 관심종자라는 느낌이 드는데 나를 괴롭히는 스토킹 조직이라는 문제의 이 발언은 자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어필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과연 그의 말은 어디까지가 진실이었을까요? 최원중이 그동안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최원중은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인기피증이 심해지며 고등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물론 이 안에는 과거 특목고를 지망했는데 이 특목고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라는 유추도 있죠. 당시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에 따르면 조현성 성격장애가 있다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약간 반사회적인 느낌입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사회적인 활동에 대한 게 없고 자기 혼자 하는 것, 그리고 감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모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정반대에 대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죠. 그럼 그는 사회에 대해서 행동을 어떻게 표출하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인터넷 세상이었습니다. 그는 한 사이트에서 프로그래밍 관련 갤러리에서 주로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게임을 만들어 출시했던 이력도 하나 보입니다. 바로 구글 플레이 게임 스토어에 올린 내용이죠. 유튜브에도 이 내용을 올려놓은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게임이다 라고 얘기하며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영상들이었죠. 물론 이 개발 정도의 수준을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전 게임 개발자였다,
전엔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상을 탈 정도로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 특목고에 진학하려다 실패 이런 모습을 보였고 정신적인 질환이 있을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추측들, 그런 내용들만 합쳐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신적인 질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일까요? 저희는 여기서 꼭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조현병과 관련돼서 조현병을 갖고 있으면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다 라는 마치 100%의 공식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그 병명 때문에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 라고 가려면 그 중간에 굉장히 많은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점점 심해지는 상황들에 대한 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최원종이 가져왔던 행동들은 무언가 조금 다른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바로 계획살인에 대한 문제였죠. 핸드폰 포렌식 결과 최원중은 이상한 키워드에 검색을 했습니다. 칼을 구입하기 위해 사시미 칼을 검색하거나 가스총, 방검복 혹은 칼을 들고 다니면 불법인가 라는 질문의 키워드 및 앞서 의심했던 신림동, 묻지마 흉기난동 살인사건 이런 키워드들을 검색한 내용들이었죠. 누가 보더라도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만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는 과거에 어떤 글들을 남겼을까? 최원중이 유일하게 자신의 생각을 외부에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었던 공간은 인터넷 익명의 사이트였습니다. 자신을 SKNT 설계자라는 닉네임으로서 활동했던 최원중. 그런데 여기에 소름 끼치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7월 말경 자신이 사시미 칼을 샀다라고 얘기하면 글을 올리는 모습이었죠. 양말에 슬리퍼까지 콜라보하면 드디어 완료가 된다. 밖에 나갈 때 30cm 사시미 칼을 들고 다니는 23살 누구다. 이런 글들을 남깁니다. 그리고 8월 2일에는 어차피 곧 이세계 감, 서현역 지하에 디저트를 먹으러 가는 중 이런 글들까지 남겼죠. 그의 과거 행동들은 비슷한 내용들을 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고인 모독의 글을 올리거나 혹은 뭔가 지역 감정, 젠더 감정에 대한 글을 아무렇지 않게 쓰며 사람들에게 분란을 조장하는 모습들, 또한 과거 전쟁의 전범들을 찬양하는 이상한 글들을 올리며 매우 반사회적인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 있던 그런 사람이었죠. 실제로 신림역에서 사건이 발생하자 군사력 강화 이런 글까지 올리며 사시미 칼로는 부족하다, 40만원짜리 무기를 대량 주문했다 라는 글도 썼습니다. 일대 다수로 싸울 땐 행복감을 느낀다 라는 글까지 남기며 자신의 범행 계획을 하나씩 이루고 있었던 최원종이었죠. 기도해봤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지금을 바꾸는 것은 싸울 각오다. 서현역 최원종이라는 글자. 누가 보더라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그 전날까지도 현장을 방문했던 계획범 최원종입니다.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상황, 과연 범죄의 형량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과거 정신질환을 핑계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을 받진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도 많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검경에선 테러 행위로 간주해 강한 처벌에 대한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데요. 과연 재판부도 그걸 받아줄지에 대한 문제지요. 바로 두 가지에 대한 핑계를 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끔찍한 사상자를 낸 건 맞지만 실제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한 명이다. 살인은 한 명뿐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일 겁니다. 과거 판례에 대한 대비를 얘기할 것이죠. 한 명이 사망했는데 즉사도 아니었다. 그리고 흉기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자동차로 인한 사망이다. 피해자가 고령이었다. 분명 이런 주장을 펼칠 것이랍니다. 두 번째, 심신미약이기에 사형, 무기징역은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이죠. 그 근거를 과거 재판부가 이미 선고를 내린 안인득 사건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대목입니다. 안인득 기억나시나요? 과거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사람들이 도망 나오자 그 앞에서 기다리며 흉기로 계속 무차별적으로 연속 살인을 저질렀던 끔찍한 살인마입니다.
1심에선 사형 선고가 됐지만 항소심에선 심신미약, 조현병이 인정되어 결국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되었죠. 최원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아닌 듯도 그렇게 여러 명을 죽였는데 무기징역인데 여긴 지금 한 명이잖아. 칼로 죽인 게 아니잖아. 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심신미약을 인정해줄 것, 그리고 피해자가 자동차 사고로 즉사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사망했다는 걸 강조하며 무기징역은 과하다라고 분명 얘기할 대목인 겁니다. 그러면 유기징역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전문가는 저희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바로 최원종 측에서 자동차 사고는 실수다. 흉기로 사람들을 상해를 입힌 것, 그 살인 미수는 인정하지만 자동차 사고는 그 전에 너무 긴장을 해서 운전 실수였다, 운전 미숙이었다, 그거 내 차 아니다, 어머니 차였다 라는 주장입니다. 바로 운전은 사고였다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족분들, 그리고 피해자분들, 그 주변에 계셨던 수많은 시민들, 그리고 그 인터넷을 바라보고 기사들을 바라보며 불안에 떨었던 우리 모두들 전부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테러 행위로 간주한다. 반인륜적인 행위로 간주한다.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간주한다. 사회적 질서, 사회적 규범을 무시한 이런 모든 행동을 과연 우발적이라서, 과연 심신이 미약해서라는 핑계로 인정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또 다른 2차 가해를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놀랐던 내용이었죠. 최원종이 사건을 저지른 이후부터 인터넷에는 살인 예고의 글들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몇 월 며칠 어디서 누군가를 몇 명씩 죽이겠다, 죽이겠다, 죽이겠다. 계속 이런 글들만 올라왔죠. 저는 사실 이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잘못 와전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이 글들은 사실이었습니다. 모란역, 왕십리역, 어떤 대학교, 부산의 센텀, 의정부, 전국 각지에서 몇 월 며칠 몇 시 누군가 몇십 명을 죽이겠다, 이런 글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경찰 측에서는 즉각 대응을 시작했고 현장에 혹시 모를 참사에 대비해 경찰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인터넷 통신 내역들을 확인해 범인들을 검거하기 시작을 했죠. 헌데 이런 글을 올린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 그거 그냥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 심심해서 장난으로 그랬다. 실제로 사람을 해할 마음이 없었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정말 단순한 장난으로 바라보는 게 맞는 내용일까라는 생각이죠. 이게 만약 아무런 일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받아주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연쇄적으로 묻지마, 칼부림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흥미, 재미를 위해 그런 글들을 올렸다라는 건 매우 끔찍하고 고의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는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이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리 모두에 대한 가해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냥 장난이었다. 자기는 잡히지 않을 줄 알았다. 익명 사이트 안에 감춰져 아무렇지 않게 했던 이들의 행동, 저는 매우 강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장난이라고 보기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매우 불안정한, 불안해하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신도 그런 2차 가해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글을 올리신 분이 있다면 즉각 자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로 용서를 받지 못할 큰 죄를 졌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 건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뻔뻔함에 대해 분명 강한 처벌을 받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에 살인 예고라는 키워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불안을 떨어야 할까요?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방치하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당연히 바뀌어야 될 원론적인 문제들입니다. 그 문제들도 변경됨과 동시에 절대로
이상한 사례를 남기는 판례가 탄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건 법 앞엔 동등해야 하죠.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에 합당하고 강한 처벌을 받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제발 제도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많은 것들이 변화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뒷이야기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좀 얘기를 드릴게요. 어떤 사건이건 사회적인 문제는 다 연결이 돼요. 안 되는 건 없어요. 뭐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사건을 그냥 대충 얘기를 하면 코인 간 거래가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동업자를 살해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코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도적이고 원론적인 얘기에 대한 부분들은 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런 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변경돼야 된다라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이제 많은 젊은 층에서도 사회에 부정을 하거나 혹은 어떤 생산활동 그런 것도 하지 않은 채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와서 사회적인 문제로서 좀 대두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당연히 바뀌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살인을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살인과 그거는 인과관계가 맞지가 않아요. 이건 그 나름대로 당연히 이분들이 더 잘하고 뭔가 더 용기 있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나오면 원론적으로 국가적인 문제,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질병적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심신미약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피해, 연속적으로 사람을 찌르고 공격해야 된다는 생각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무섭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고통으로 돌아오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섭고,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고 욕하는 것 같고 무섭고, 누군가를 불특정 다수를 여러 명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가는 게 말이 좀 안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고쳐지고 바뀌길 바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법의 체계 안에서 형량과 이런 부분들에 놓고 봤을 때 관용과 자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재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아닌데 감형됐을 때 좀 어이가 없었는데, 대한민국이 현재 사형제가 사실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폐지국으로 분류가 돼 있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면서 저희가 저번에 신상공개 관련을 어필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어필해서 넣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얼마 전에 나온 것 같아요. 그 조선 사건 이후에. 근데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많은 한 단체에서 단체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제동을 건 걸로 알고 있어요. 인권 침해라는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권인지 잘 모르겠어요.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은 인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의 인권은 없을까요? 그렇게 끔찍한 애들, 절대로 교정교화가 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끔찍한 애들을 사회에 다시 내보내면 우리의 인권 침해가 되는 건데, 그리고 걔네들, 아니 그런 끔찍한 애들이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그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만들게 되면은 그건 좀 너무 끔찍하고 인권 그쪽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조금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럼 교정교화를 본인이 시키시든가요. 안 되잖아요. 모든 애들 다 그냥 너 나빴지? 너 그냥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제도죠. 생기면 무기징역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만들어줘야 돼요. 어느 정도면 교화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무기징역, 이건 교화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이런 문제들인 건데 이걸 너무 안일하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를 알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법감정에 대한 부분은 무시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이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의 인권은 침해를 일부 받아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인권을 침해했으니 말이죠.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이거 뒷이야기니까 제가 좀 얘기를 하면, 저는 그 살인예고 글들을 올린 대상자들 그 누가 됐던 촉법이고 나발이고 간에 저는 진짜 강한 처벌을 원합니다. 그게 맞다고 봐요. 말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장난으로 해요.
장난으로 그냥 사람 죽이겠다라는 글을 썼다고요? 그게 왜 장난이죠? 전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냥 재밌잖아요. 그럼 병신 새끼예요. 사람이 죽었어.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어. 그게 장난이라고요? 이거야말로 반사회적 인격장애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장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심심해서 그래 봤어요. 미친 소리죠. 아니 심심하면 나가서 축구라든가 게임을 하든가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에서 글 그렇게 싸질러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 심심해서라고요. 저는 어떠한 말로도 다 핑계예요. 말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런 글을 아무렇지 않게 쓸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리고 이 행동 자체가 철없어서 그랬다, 뭐해서 그랬다, 아니요. 싹수가 노란 거예요. 뭐 여기 지금 10대 애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모님들이 보시면 저 싫어하겠지만 아니요. 저는 싹수가 노란 새끼라고 봐요. 아니 진짜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장난이었다니까요. 원래 착한 애예요. 아니요. 생각 바꾸셔야 돼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거예요. 정말 심심하고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그런 글을 인터넷 세상에서 올렸다라는 거는 반사회적 인격이 장애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치료받아야지 빨리. 뭐 하는 거야. 아 저는 정말 이게 아무리 인터넷 세상이고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치더라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이게 구별이 안 가는 정도라면 저는 정말 세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것조차 구별 못하면 어떻게 밖에 나와서 사회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요. 저는 너무 격렬했어요. 제가 이제 INFP라고 많이 완전히 신봉하는 건 아니지만 전 진짜 인류애가 많으면서도 이런 거 보면 인류애가 사라지거든요. 전 진짜 농담인 줄 알았어요. 아이 설마 저런 거 그냥 어디서 찌라시로 도는 거겠지. 근데 진짜 그 살인 예고라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제가 사는 지역에서조차 올라와요. 뭐 잡아놨더니 뭐 현역 군인이었다 뭐였다. 아니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 생각이에요. 정말 테러 행위의 테러 예비 행위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정말 본보기 삼아 강하게 처벌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누구도 어떤 한 사람한테 가서 문자로든 전화로든 나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해도 죄거든요. 근데 인터넷 공간에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겠다라고 말한 것 자체도 테러 행위예요. 그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했지. 진짜 할 거였으면 인터넷 글 안 썼겠죠. 개소리 하지 마세요. 다 변명이고 핑계예요. 안 할 거니까 인터넷 썼다고요? 보통 사람이 인터넷에 그런 글도 안 써요. 아예. 그러니까 진짜로 안 그랬으면 좋겠고 그런 건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정말 너무 인류애가 사라져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또 하나 이제 좀 부탁을 드리자면 저희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 우리 인터넷에 보면 그런 애들 많아요.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글을 싸지르는 새끼들 되게 많아요. 재밌어해요. 희열감을 느껴요. 킥킥킥거리면서. 걔네들한테 노란하지 마세요. 제가 늘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저도 이제 악플러들도 많이 잡았어요. 제가 얘기하는 악플의 기준은 좀 다른 거 아시죠? 전 비판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하는데 그 악플러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항상 똑같아요. 부러워서 그랬다. 그냥 뭔가 나는 안 되고 나는 힘든데 너는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싫어서 그랬다. 그냥 심심해서 그랬다. 장난이었다.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인터넷에 그런 비슷한 글들 싸지르는 애들 많아요.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족스러움?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갈등 유발을 시키면서 희열감을 느끼는 진짜 안타까운 종족이에요. 보고 있으면 사실 되게 치근하고 불쌍하긴 해요. 그런 글들 인터넷에 막 갖다 써주려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사회에서 칭찬하고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사람들의 나쁜 점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어떻게든 까내리려고 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을 까내리고 싶으면 그 누구든 소환시켜서 비교하며 까내리고 자기한테 그러면 매우 싫어하면서 그런 상황들로 모든 걸 이끌어가고 밖에 사회생활할 땐 자기 얘기를 못하고 남의 사람, 뭐 내가 아는 형, 내가 아는 지인, 내가 누구를 아는데 이런 얘기만 하고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사회로 나와서 본인부터 바꾸세요. 본인도 대한민국의 하나의 구성원이고 인격체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사회적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뭔가 노력을 하고 희열감도 느껴보고 쾌락도 느껴보고 성취감도 느껴보고 가끔씩은 좌절도 해보고 부딪혀도 보고 그러고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배제한 채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건 남 공격하면서 풀려고 하고 자신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근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갈등 조장을 하면서 희열감을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면서 낄낄거리고 내가 드디어 이런 걸 해냈어. 이상한 성취감이죠. 제발 사회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안쪽 말고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내용인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요, 행복한 사람은 드물어요. 행복은 늘 지속되는 게 아닐 거예요. 행복해 보인다고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진짜 계속 행복할까? 행복은 그냥 오지 않거든요. 안 겪어봐서 모를 수도 있는데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요. 성취욕이죠. 그 공부하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고통이 수반되니까 행복이라는 걸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을 하다 좌절을 느껴서 그걸 고쳐서 행복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요. 인스타 보고 페이스북 보고 뭐 보면 다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다 나만 아닌 것 같고 그게 힘들어요. 그냥 그런 애들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아, 얘는 그러고 사나 보다. 그냥 지가 성취한 거 올리고 싶었나 보지. 그 안에 숨어있는 노력이나 가치나 행동에 대한 모든 부분을 배제해버려요. 그리고 요행이라고 자기 혼자 생각을 해요. 정말 세상이 요행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세상이 요행으로 가능했다면 왜 본인은 요행이 안 됐을까? 정직하게 살아서? 아닐걸? 노력과 요행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행복은요, 밥 먹는 것도 행복이에요. 진짜라니까? 야, 그게 왜 행복이야? 아니, 느껴봐. 예를 들면 정말 열정적으로 뭐 프로젝트를 하거나 열정적으로 공부하거나 열정적으로 뭘 하고 있고, 아니면 운동도 마찬가지 다이어트 하다가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다가 이제 드디어 한 끼를 제대로 먹을 거야. 행복이에요. 왜 못 느끼냐고. 느끼세요. 열심히 일하고 저 맥주 먹을 때 너무 저는 즐기고 있어요. 행복해요. 그 사소한 행복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요. 뭔가 되게 잘 됐어. 막 큰 행복 있을 수 있죠. 네, 맞아요. 저는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누구나 단점을 갖고 태어났고 부족합니다. 누구나 부족한 인간이고 나도 마찬가지죠. 저도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저도 부족한 걸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부족한 걸 받아들이고 바꾸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정해주면 너무 감사해요. 사족의 긴 이유가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을 때 그런 좀 뭔가 반사회적인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바뀌길 바라서 그래요. 조금만. 저 처음에 방송할 때요. 됐죠? 이거 137번 했다고 욕 뒤지게 먹었어요. 그 첫 번째 방송 때. 근데 나는 그게 악플이라고 전혀 느끼지 않았어. 그래서 됐죠라는 말을 고쳤어요. 그걸 뺐거든요? 말버릇이었어요. 학원 강사를 7년 8년을 했는데 얼마나 그것도 나한테는 큰 적이었어. 바꿨어요. 그 뒤에 됐죠를 안 하니까 막 자꾸 이상한 버릇이 생겨요. 아니면 옷을 자꾸 만진다든가 댓글을 달려요. 고쳤어요. 저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저 시옷 발음 진짜 안 좋아요. 알아요. 저 근데 과거 영상보다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저한텐 컴플렉스 있을지 모르겠지만 난 그걸 컴플렉스라고 받아들이지 않거든. 시옷 발음이요. 홍보하면 되지. 연습하면 되지. 교정학원 다니면 되지. 완벽하게 고쳐지는 건 힘들대. 근데 어쨌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주는 사람들이 생겨요. 난 너무 좋아요. 소소한 행복이죠? 완벽한 사람 없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극복해야죠. 그럼 좌절에 부딪혀서 난 안 돼 라고 하고 받아들이고,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넌 그런 상황이 안 돼봤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야, 내 상황이 아니잖아 라는 또 비교의 마인드로 가실까봐 말씀을 드리지만 내 삶 모르잖아.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당신도 모르잖아.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삶을 살아왔고 내가 어떤 인생과 어떤 역경을 고쳤는지 당신 모르잖아. 난 누구보다 내 그 과거에 집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 정말 장난 아니거든. 나 오죽하면 한 출판사에서 연락 왔어. 내 인생사에 대해서 책 좀 쓰자고. 거절했어요. 전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잖아요. 모르면 본인도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다, 이 얘기예요. 너는 지금 그러니까 그래 보이잖아. 아니요.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많이 그런 게 불편하고 힘드시겠지만, 제 이야기로 그게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조금만 긍정적으로 조금만 더 힘냈으면이라는 생각이에요. 우린 최원종이 아니잖아. 우린 안인등이 아니잖아. 우리는 조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뀌어가기 시작을 하면 사회는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법과 제도가 변경되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바뀌어가면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이 안정화되기 시작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같이 좀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남을 헐뜯고 나쁜 것만 보고 단점만 보려고 하지 말고, 있죠, 누구나 다. 근데 그걸 최대한 자기 자신을 발전하는 데 좀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거에서 행복을 좀 느꼈으면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저도 인생을 다 산 게 아니고, 저도 그렇게 뭐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저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같이 이제 열심히 우리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각자의 역할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고, 더 이상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